자, 일단 지금 시간이 7시가 됐죠? 7시 1분이네요. 프로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제 31차 콜로큐가 되네요. 보니까 손우정 선생님께서 다나 헤르웨이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우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부산에서 오늘 현장 여기 진주까지 직접 오셨고 우리 저희 오이코스와 합류한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돌봄이라는 공제에서도 직접 글을 실어주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스님께서 다나 헤르웨이를 가지고 발표하실 텐데 제목은 그들과 함께 하기 그리고 애프터 헤르웨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죠. 김예령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게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트러블과 함께 하기고요. 사실은 그 도나 해러웨이의 애프터 해러웨이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그 신유물론을 해러웨이 책을 읽으면서 접근하게 되었고 근래에 나왔던 애프터 해러웨이를 읽고 너무 많은 자극과 영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작년에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 내에 애프터 해러웨이와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같이 엮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에는 트러블과 함께하기 이제 제가 여기 오이코스에 와서 김은하 선생님이 딱 먼저 말씀을 떼셨어요. 해러웨이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을 짜집기를 해서 참 삼탕세탕을 잘한다. 그래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심쌤이랑 저랑 이제 뭐라고 반발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올해 81세의 학자인데 81년도에 그 사이보그 선언과 반려종 선언을 90년대 내는 뭔가 괴랄하고 뭔가 엉뚱발랄한 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토론에서 헤러웨이에 대해서 사실 뭐 사이보그에 대한 비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보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반려종까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까지 해서 아무튼 열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을 보면 헤러웨이는 문학 소녀답게 이런 아주 예쁜 말들을 잘 씁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친척에는 반려종이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반려종의 어떤 그런 범위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촉수사유로 인류사회에서 빠져나오자고 얘기하는데 이 촉수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사유, 반성사유에 배항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반려종과 실뜨기 정치학으로서 반려종은 사이보그, 즉 잡종 키메라 괴물, 즉 유기체와 기계의 통합을 다루고 있던 그 사이보그에 이어지는 반려종이고요. 거기에 실뜨기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사학자이고 그리고 또 페미니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뜨기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뜨기 놀이에다가 정치학이고 이 정치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러웨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 어떤 이것들은 전부 다 페미니즘 방언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헤러웨이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헤러웨이가 쓰고 있는 문체라든가 그리고 수사적인 전략이 있는데 헤러웨이가 얘기하는 그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유의 그 수사 전략에 진입해야지만이 헤러웨이를 만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러웨이 책들을 쭉 이렇게 열거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안 넘어가네. 아, 이게 다음 장으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옆에 있는 사진은 헤러웨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헤러웨이는 그 아버지가 그 어릴 때 그 폐렴을 앓으셔서 폐렴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갖게 되셨고요.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해러웨이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업가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 결핵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농구단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포츠 기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해러웨이는 어릴 때 농구 선수 그리고 문학 소녀이었고요. 그리고 카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수녀를 희망했는데 그래서 영성체를 가지고 물질 기호론 그래서 어떤 모모 육화와 기호에 대한 물질 기호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러웨이는 페미니즘 사상가이고요. 생물학자, 발생생물학자이지요. 그리고 과학사학자이고 문화 비평가이어서 가부장제 자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반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해러웨이가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누구도 역사 바깥 그 사회적 위치 특히 여성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누구도 그 역사 바깥이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위치를 사회적 위치 특히 페미니즘에서는 그것을 상황적 인식 이렇게 체현적 객관성 상황적 인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반려종과 실뜨기 하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81년도에 사이보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의 기계가 통합되면서 사이보그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잡종, 괴물, 키메라, 그런 잡종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보가 가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려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러웨이에게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이지요. 그리고 그 개와 인간의 어떤 기묘한 친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빵을 나누는 거고, 먹고 먹히는 관계이고, 누가 누구를 먹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께 대기고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이분화되지 않는 어떤 형성과 얽힘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실뜨기 놀이를 얘기하면서 회절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실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답 능력을 얘기합니다. 응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실뜨기를 하듯이 주고 받는 거고요. 이거는 만들기와 부수기인데요. 나중에 가면 라뚜르와 비교를 하는데 라뚜르는 실뜨기를 계속 엮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이 해러웨이의 실뜨기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응답을 구하는 릴레이에 주고 받기다 해서 이것은 라뚜르의 행위자 연결망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이제 테라폴리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테라이고 폴리스인데요. 이 테라라는 땅 위에서 우리는 공동 생성의 어떤 테라포밍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러웨이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조금은 특이하고 또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추상적이어서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예술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위기에 처한 반려종의 입장을 우리가 되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창발적 실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이제 이 사람은 크리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영화에 나왔던 거기는 크리터라고 얘기하죠. 크리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촉수 있는 크리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인간 비인간 모두가 동등한 권리의 시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뭔가 해방을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외의 어떤 기묘한 그런 어떤 그런 반려와의 어떤 응답 능력이 있는 SF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SF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학적 사실, 그리고 과학적 사변, 그리고 사변적인 페미니즘,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엉뚱한 생각들, 기묘하게 내가 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F의 제일 마지막에 부합된 단어가 so far라고 하는 여태까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와 관계 맺기를 한 그런 반려종과의 어떤 관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두터운 현존이라고 얘기해서 새로움을 위한 현재의 시간까지 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움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예외주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는데 사이보그가 비판받았던 부분도 결국 사이보그라고 하는 잡종은 결국은 초능력, 초남성을 오히려 더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코 잡종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가면
코스모폴리틱스인데요. 이거는 이자벨 스탕제르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이 정치 주체로 참여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세계와 대결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칼 슈미트의 그 정치 신학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어떤 조약이나 체결, 어떤 법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힘의 대결을 통한 대결, 즉 어떤 적과 동지의 구분을 하는 것, 즉 그것이 전쟁을 통한 평화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은 네, 그래서 반려종과 실뜨기 하기에서 그러니까 실뜨기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어릴 때 했던 놀이 있죠. 실뜨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상대방한테 내밀었을 때 그 내민 거에 대해서 상대가 다시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되어가는 것이에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자가 있거나 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엮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엮어나다 꼬이면 다시 또 풀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뜨기 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적인 물질 기호론으로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를 보면 헤러웨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 문화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그 자연 속에는 문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이폰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캐런 바라드는 서로 얽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결국 얽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중립적인 과학은 성립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과학자가 있는 그 사회적 위치, 그 상황적 지식, 그 위치에 있어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실뜨기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산호를 실뜨기하고 있는 그런 쌍곡선을 만드는 그런 실천들은 뭔가 이런 그 예술적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인류세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우주론적 퍼포먼스로 실감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 그거를 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떤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패턴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보시면 다윈의 지렁이가 나오는데요. 사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 생존보다도 다윈의 어떤 역설이나 신다윈주의를 보게 되면 다윈은 지렁이를 15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지렁이는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렁이는 사물권력 행위 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라뚜르의 사물의회의 벌레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인 베넷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벌레들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베넷 같은 경우에는 생기적 유물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생기적 유물론에서 생기론은 결국 벌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위성 그것은 사물권력 유물론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술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장을 가게 되면은요, 이제 특히 이제 헤러웨이는 이런 어떤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아니면 뭔가 약간 그 약간의 좀 변형이 있는 뭐 메타플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형 변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촉수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물을 대상화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이성에 대한 사유의 대항 의식으로 촉수 사유를 얘기합니다. 촉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더듬이지요. 더듬이고 더듬이가 있는 그 밑에 보면 핑화 크툴루라고 해서 특히 이제 헤러웨이는 슬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점이나 구가 아니라 선을 따라 이동하죠. 그래서 땅에 붙어서 선을 따라 이동해야 되고 절대로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촉수사유, 몸을 활용한 땅에 붙어 있는 더듬이를 활용한 사유를 하자. 이성에 대항하는 사유를 하자 해서 그래서 그 촉수 사유로 서야지만이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위기의 인류세와 자본세와 순루세를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모두 이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90%의 그 박테리아와 10%의 어떤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통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은 이미 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촉수라고 하는 텐타클룸은 더듬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촉수 사유는 촉수로 더듬어가는 촉수 사유이고 이것은 이성 사유에 반대되는 즉 신체 감각 사유를 얘기하고 그래서 촉수 있는 것들의 SF 속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닌 관계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모와 크툴루에서 그 거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것은 결국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지 말자. 인간이 왜 인간 아닌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살고 죽기의 그 진흙탕, 태비 속으로 빠져 들어가자고 얘기를 해서 진흙탕 속의 뒤죽박죽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징어라든가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그 박테리아와 그렇게 공생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해파리 뭐 이런 선무 모양의 실체 덩굴성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촉수 사유를 하는 촉수로 더듬어가는 그런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점구가 아니라 선을 따라 이동하는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예, 이제 캐런 바라드의 이제 행위 실제론이 나오는데요. 캐런 바라드와 해러웨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런 바라드는 양자역학을 하셨던 분이고요. 행위 실제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얽힘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행위하는 주체가 존재하는지를 행위하는 주체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시를 하시고요. 존재하는 건 현상뿐이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성분들은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회절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개별 행위 능력이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러웨이도 그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는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가 있기 이전에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를 통해서 파트너는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들의 내부작용은 어떤 효과이다. 그래서 이건 재현이 아니고 수행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했던 주체와 대상, 자기와 타자, 원인 결과는 얽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밑에는 이제 이분은 그 다양한 어떤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레퍼런스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스트랜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스트랜스는 민족 지학자이시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우연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동과 능동의 어떤 그런 그 탈부착을 얘기합니다. 어떤 촉수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그 탈부착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걸 실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해러웨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해러웨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해러웨이가 쓰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해러웨이 이 애프터 해러웨이를 보면 애프터 해러웨이 맨 첫 번째에 거기에 막신 구리끼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책 얘기를 하면서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성모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어떤 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꾸어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해력, 그런 어떤 발견론적 렌즈가 필요하다. 그런 사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유를 쓰고 실뜨기를 하고 응답 능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모두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응답 능력의 역량을 거부하는 시대에 어떤 상대가 내미는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삼기니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전쟁 기금 동참에 대한 그 기금을 요청받았을 때 덥석덥석 낼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한나 아렌트의 아이히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무관 시민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유가 결여되었고 그리고 너무 무감각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사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손반 두렌의 이제 항로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다윈이 얘기했던 다윈의 어떤 그 계미라든가 그런 어떤 엄청난 해미 능력과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하와이 까마귀 같은 경우에도 애도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데리다의 고양이도 얘기를 하지만 고양이의 그 어떤 응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 데리다의 철학이 헐벗다라고 얘기했을 때 까마귀의 애도 능력이 그 애도 능력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송반 투렌 같은 경우에 그런 하와이 까마귀의 애도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애도 능력이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가졌던 언어와 사유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애프터 헤로웨이에 보면 결국은 침묵하는 것은 언어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 역시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특히 우리가 반려종에서 개와의 경기를 할 때에도 내가 엄마가 된다던가 내가 리더가 되어서 그거를 의논을 한다면 그것은 그 맞지 않다. 그거야말로 인간 중심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의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비인간 중심의 의미 만들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데리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애도 능력이 바로 또 다른 사회 능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슐러 르긴인데요. 르긴의 이제 캐리어백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망태기입니다. 그러니까 잡동사니 지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전부 다 영웅들의 이야기고, 영웅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힘겨루기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권력투쟁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삶의 온갖 잡동사니인 뭔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졌지만 그거를 망태기가 없다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잎사귀 하나, 조개껍질 하나, 그물 하나 이런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영웅서사에 비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온갖 잡동사니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캐리어백 이론 이런 잡동사니에 우리는 더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좀 더 뽕을 내고 좀 더 영웅적이고 좀 더 두드러진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런 잡동사니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자연문화적인 복수종의 트러블과 함께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는 달라져야 되고 그 이야기가 달라지려고 하면 어떤 형상적인 비유나 은유는 달라져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가 달라져야 되는데 특히 그 헤르웨이가 쓰고 있는 수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반어법적이고 굉장히 비꼬는 문투인데 근데 이제 애프터 헤르웨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인데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쓰고 있는 자신이 무지하다고 비하하면서 결국은 상대의 올바름을 끌어내는 삼파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리어백 이론이고요.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지면 되는 거죠. 이거?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라뚜르의 얘기인데요. 라뚜르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지구에 착륙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뚜르는 비인간 물질은 행위성 있는 사물로 인식하고 실유물론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뚜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끼리의 계속 연결되는 짝이라고 하면 헤르베이의 실득이라고 하는 것은 짜고 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라뚜르는 어떤 그 전쟁의 병참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그 병참술의 어떤 병참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대 과학을 하이브리드로 봤고요. 그거를 보일의 공기 펌프 실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일과 홉스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홉스는 아시는 것처럼 리바야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보일과 그 홉스의 권력, 그 권력의 크기를 라뚜르는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보일은 공기 펌프 안에서 진공이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면 홉스 같은 경우에는 공화제라고 하는 그 전체를 가지고 권력을 얘기했죠. 그랬을 때 보일이 공기 펌프 실험을 통해서 그 진공을 실험할 때 그 과학을 시각할 때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 있어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력이고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권력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하는 시각의 지배를 얘기하고 그 테크노 사이언스 안에서 그 보일의 공기 펌프 실험이라고 하시 가능했던 물질적이고 문학적이고 사회적인 그 어떤 그 기반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신적인 요소를 부리면서 재판을 흉내내었던 퍼포먼스고요. 그러면서 겸손한 그 목격자라고 하는 그 보일의 겸손의 미덕을 알리면서 객관적 사실로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은 다 배제했고 그리고 여자들을 배제하면서 신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기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밑에 얘기했던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입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정치는 세속화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적이 필요한 것은 이 적을 통해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라뚜르는 그 어떤 힘의 대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오직 어떤 이런 힘의 대결에 의해서 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했다라고 봅니다. 안 넘어가네요. 지금 안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인류세인데요. 이제, 헤라웨이는 인류세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류가 망친 이 불타고 있는 지구고 불타고 있는 숲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가졌고요. 잘 아시고 있는 이제 홀로세부터 어떻게 이제 석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구가 변화되고 해양 산성화되고 숲이 불타고 산호초의 생태계가 파괴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에 저항하고 이거를 중요한 문제로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표현 대신에 인류세나 자본세 그다음에 플루테이션세라기보다는 슬루세라는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슬루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거미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레퓨지아 피난처를 회복하는 이야기여서 파괴적인 세계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피모아 크툴루라고 하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거미에서 따온 말이고요. 쭉 내려가시면 이런 어떤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거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 절대적인 시각, 그 어떤 과학의 특권화된 시각이 아니라 어떤 촉각과 더불어 다른 청각과 미각, 에 대해서 어떤 그 감각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공산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과학이 가져왔던 이분법적인 생각들은 어떤 그 반사와 재현과 반복을 모방하는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반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어떤 회절적인 차이를 추구하는 해절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반영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의 뉴턴 물리학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분법이고요. 관찰자와 대상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을 통과할 때 그것이 굽어지면서 그 흔적에 많은 차이를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양자 물리학이고 차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과정이고 그것은 관찰자가 참여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세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아주 그 무분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글로벌하다면서 결국은 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과 이혼의 골몰을 해서 결국은 인간의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상태를 파괴했는가를 얘기하면서 제일 밑에 보시면 결국은 구체적인 상황, 자기가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위치, 그 상황적 인식을 통해서 관계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 거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를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그 복수종의 웰빙을 얘기하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연결되려고 하면 그런 어떤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렌 식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엘렌 식수는 그 옆에 보이시는 이 책인데요. 이제 메두사의 웃음이라고 얘기해서 그 나는 여성을 쓰고 여성이 여성을 써야 한다. 그래서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글쓰기이고 해로웨이는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사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메두사가 가지고 있는 신화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의 성적을 타자화했었던 그 메두사를 저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돌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메두사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욕망을 재해석해서 결국은 그 메두사가 가지고 있는 메두사 여성의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거세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면으로 봤을 때 돌이 된다라고 하는 여성을 괴물화시켰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여성이 그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서 가지는 남성의 매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괴물의 공포화를 시켰는데 그거를 다시 신화를 해체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성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남성 중심주의의 문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두사는 그렇게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된 여성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어떤 성욕을 인정하고 타자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웃음으로써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의 발견을 글쓰기로 표현하자는 게 엘리사의 글이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오드리 로드는 흑인 동성애자인데요. 오드리 로드는 오히려 시간과 장소가 수월한 시야말로 어떤 여성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키커비의 말하는 살이 있는데요. 이 말하는 살은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몸이 스스로 쓰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엘러모의 물질 페미니즘을 보게 되면 특히 그 스페이스 엘러모의 말살 흑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말살 흑은 서로 교차되고 얽혀있고 횡단한다고 해서 횡단 물질성을 얘기하는데요. 히스테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상태를 피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쓰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인데요. 3장은 이제 공산입니다. 공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 트러블과 함께하기를 번역하신 최유미 선생님의 이제 공산의 사유, 거기에서도 공산을 쓰고 있는데요.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 발생과 그리고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이런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하기가 가능한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산 함께 만들기, 함께 세계 만들기,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자율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기 조직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몸도 90%의 어떤 그 박테리아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구 생명체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의 어떤 친밀성, 공생적 집합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와 기생에서 어떤 숙주를 기본으로 해서 기생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 뭔가 잉여와 결여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세포 기관의 공생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와 공생자의 의미가 아니고 박테리아와 고생균도 공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믹소트리카 파라독사 같은 경우에도 개미와 공생을 하고 있고 흰개미 개미와 그렇게 공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물들은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다윈주의에서 어떤 유전학이 나아가고 있는 현대 유전학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이 꿀벌 난초가 그 식물이지요. 그러니까 식물이, 그 어떤 그 식물이, 그러니까 그 어떤 벌의 성기를 이렇게 재현을 해서 결국은 자가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식물과 벌의 감흥의 생태학, 감흥의 형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꿀벌 난초가 어떤 그 꿀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해로웨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재조합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리멤버가 다시 이제 그 멤버가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멤버가 되어서 그거를 기억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이다. 어떤 식물의 번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에볼루션이 아니라 인볼루션으로 안으로 말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엮어짜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난초가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결국은 그 벌을 번역하고 기억하는 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꿀벌이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꿀벌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멸종한 꿀벌에 대한 식물의 유일한 기억.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두꺼운 현재이고 그거는 결국은 기념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트러블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도와 기억, 기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억 예술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어떤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들을 얘기하는데요. 아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인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그 멸종하고 있는 여우 원숭이를 이 여우 원숭이가 멸종하고 있는데 그 멸종하고 있는 여우 원숭이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토착민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 여우 원숭이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같이 함께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어떤 아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의 여우 원숭이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타비의 그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었던 그 화전인데요. 이제 숲을 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주민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은 화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그리고 숲을 계승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뭔가 그런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마다가스카르의 교사용 안내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지역의 과학자들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거 실제 이거를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이누피아트의 에스키모인 이야기여서 이거는 그 게임이에요. 그 게임의 표지 그림이고 게임인데요. 그 게임에서 이제 이누피아트 소녀가 북극 여우와 그 눈보라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모험담을 이렇게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손상된 이런 행성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과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피아트족과 협업을 한 월드 게임이고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생명문화적인 소녀와 여우의 어떤 우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은 유물론의 유일하게 합리적인 버전 애니미즈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생 발생적이고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물질주의 성격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요, 이제 옆에는 보면은 이게 나바오의 양탄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같이 그 앞에서 이렇게 산호 그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산호초를 코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짜보면서 그 산호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쌍곡선의 의미를 한번 직접 수행해보는 어떤 수행성이죠. 그것처럼 나바오에 이제 배를 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초의 코바늘처럼 코바늘뜨기처럼 나바오의 배짜기를 하는 겁니다. 양탄자를 짜는 건데요. 그래서 블랙메사라고 하는 이 블랙메사의 사람들과 배 짜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키우는 양들 그리고 어떤 그들의 동맹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양탄자를 짜면서 좀 더 살만한 그런 그 세상의 정치와 생태를 위해서 어떤 연대의 공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바오의 기도문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호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어떤 평화와 질서를 얘기하고요. 그런 어떤 내 안의 호조, 그 호조가 이런 어떤 예술적 퍼포먼스와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그거를 서로 일깨운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추로양 같은 나바오 추로양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의 어떤 뉴딜 정책으로 하는 대한 학살로 인해서 이게 다 절멸하게 돼요. 절멸하게 되고 뭐 목축 활장대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추로를 복구하게 되면서 이제 블랙메사가 저항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종자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축의 종자 그러니까 종자 가축의 어떤 기름이라든가 가축 보호구역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메사 배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땅을 살리기 위해서 공정거래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인간, 식물, 흙, 양 이런 그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하는 이런 관계 맺기를 하면서 어떤 환경의 어떤 정의와 인간 비인간의 생태계를 함께 돌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는 그 블랙메사 물련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피바디 에너지사가 석탄 기반 경제에서 많은 그 채굴을 하면서 파괴되어가는 그 수자원, 고갈되어지는 수자원과 천연 자굴이 착취되는데 그거를 기후정의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까지 왔는데 이제 친척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런 인류세 자본세 플랜테이션 세로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인간이든 아니든 피난처가 없는 난민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는 슬롯에 촉수 사유가 필요하고 그런 촉수가 필요하다. 이제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 이성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서 인간 이상, 그러니까 인간 이상, 인간 이외, 비인간.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휴먼이 아니라 부식토로서의 인간이 되어서 이제는 썩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식토라는 표현을 쓰고요.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헤러웨이가 쓰고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러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변적인 우화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산의 어떤 다른 판짜기, 다른 생각, 다른 비유, 다른 형상 그것을 SF 사변적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촉수적인 사유,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적인 글쓰기, 대안적 글쓰기에 가장 맞는 것이 SF 글쓰기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이 사이보그의 어떤 잡종 키메라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반려종으로 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탭이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잔향이 남아서는 안 된다. 포스트 휴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혈통이나 계보 그런 어떤 혈 쪽의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요. 그래서 헤러웨이는 조금 그거한 얘기인데 헤러웨이의 가족 구성원은 헤러웨이는 전 남편과 지금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와 그리고 반려종인 개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반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책에서는 햄릿의 대사를 씁니다. 나의 조카 햄릿, 이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족보다 좀 가깝고 동률하기에는 좀 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와 인간은 가족은 아니지만 공진하여 온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와 인간의 어떤 기묘한 친척,
그래서 개와 인간, 개와 사람, 그리고 중요한 어떤 타자성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기묘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러웨이가 한 그 어질리티, 그러니까 민첩성 훈련인데요. 이 그 해러웨이 개 이름이 미즈 카이엔 페퍼예요. 페퍼는 고추잖아요. 근데 이 개는 암컷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는 개와 함께 이 어질리티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그야말로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리더가 되고 인간이 엄마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어떤 순발력으로 서로의 신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임이 어질리티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그리고 또 개에 대해서 가지는 의인화 그래서 개를 어떤 털이 있는 아이로 취급한다거나 그리고 그 개에게 어떤 그 리더나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생각, 인간 중심주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즉흥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장애물 경기를 통해서 즉흥적인 어떤 그 장애물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응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인간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털 해러웨이 책을 보게 되면 맨 뒤에 청계천과 난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난지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생태적으로는 실패했고 복원 생태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복원된 것이지만 없는 자연, 그러니까 기원이 없는 자연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복원 생태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연과 문화가 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언제나 늘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와 인간은 공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사유한다고 해서 행위 주체인 것이 아니고 인간 행위의 산물이 문화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개별 신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 이전에 파트너는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파트너가 생긴다라고 해서 헤르웨이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놀이 혹은 깊은 대화라고 해서 어떤 디피스, 먹기, 대화 또는 섹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으로 온 것 그 다음 장으로 온 것 같은데요. 카밀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이제 과학 이야기, 예, 과학 소설이에요. 그래서 태비의 아이들이고요. 관계 이전에 이제 파트너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멸종하고 있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왕나비와 인간이 이렇게 5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공생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동의 실뜨기를 통해서 어떤 포식자와 피식자라고 하는 이런 경계 위반을 얘기하고 경계의 와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보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헤러웨이가 줄곧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분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계를 와해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무고하지 않다. 무고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하지 않은 세속적 생존을 위해서 죽여야 되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관계로 진입하는 것이고 죽여야 되는 존재일지 몰라도 실험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어도 될 만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 아이와 왕나비와의 어떤 변형적 공산, 그러니까 왕나비와 인간의 어떤 공생체를 5세대로 추적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는 이분도 크리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퍼라는 표현, 그러니까 PE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요. 젠더 중립적이고요. 이제 경계가 와해되는 거죠. 남녀 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성이 어떤 여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져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임신을 통하지 않은 젠더 중립적인 신체 변형을 통해서 친척은 확대되고 재구성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모든 이런 어떤 그 실뜨기와 이런 것들을 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떤 지식의 횡단적인 삶의 기술을 통해서 우주 실천의 놀이다라고 이렇게 해러웨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러웨이가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러웨이는 수녀, 문학소녀, 농구선수 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친척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건 태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고 죽기의 어떤 그런 공산의 태비 그런 태비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위태로운 이런 피난처가 없는 어떤 난민들 이 어떤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우리는 다시 구축하려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은유와 또 다른 사유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대로 그리고 지금 이분법이 강조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특히 그 과학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으로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이제 이게 스로트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흥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목구멍 사이에서 내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가 있었는데 예, 뭐 아무튼 이 가수에 대한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전 하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보다 그 애프터 해러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애프터 해러웨이에는 수전 하딩의 강한 객관성, 그 객관성 논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에 대한 논쟁은 그 페미니즘 역사학을 바탕으로 페미니즘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겸손한 과학자 보일의 그 실험실을 통해서 어떻게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과학자를 겸손한 목격자로 만들면서 여성을 배제화시켰는지 그러면서 그 홉스와 보일이 어떻게 대리 권력과 제한 권력으로 나누면서 결국은 그 보일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수전 하등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객관성의 그 강한 객관성이 물론 그 지식의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페미니즘 입장에서 그것이 왜 사회적 위치, 여성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그것이 그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토론에서는 애프터 해러웨이에서 나오는 겸손한 목격자라든가 아니면 보일의 어떤 그런 그 겸손함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한 그 객관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키틀러의 매체 결정론이 나오는데 그 매체 결정론을 얘기하면서 데리다의 음성 중심주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타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타자기는 타자기이지만 타자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타자기는 기계이지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흔적이 그 신체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 탈신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중성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프터 해러웨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서인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연 생태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이미 늘 존속한다고 했을 때 생태 복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청계천과 그리고 난지도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많이 덥네요. 두서없이 네 열심히 그냥 고장난 라디오처럼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양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잘 맞춰주셨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줌으로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죠? 긴 내용을 저는 2시간도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내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 계신데
오랜만에 박기영 쌤도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인준 얼마 전에 이 회원으로 가입하신 진인준 스님께서도 지금 들어오시는데 얼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발표 주신 우리 손우정 선생님도 지금 부산에서 오셨고 하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선생님 얼굴 지금 볼 수 있으면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발표자께서 지금 너무 열심히 발표하셔가지고 지금 막 더워서 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 중간 휴식 가지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우리 토론할 문제들을 한번 쭉 생각하셔가지고 10분 뒤부터 남은 시간은 열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로 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자, 질문에 물꼬를 펴주시겠습니까? 예, 신기현 선생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좀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헤러웨이가 자연과 문화의 차이를 없애서 자연문화라고 얘기하자, 반려종을 얘기하고, 쌀보고 전환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우리 모두는 관계적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던 철학자들이 캐런 바라드, 그 다음에 라스푸르 등 이제 같은 계열의 사상가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캐런 바라드의 행위 실제론과 또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면 또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각각의 차이들을 헤르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반려종이라고 하는 건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차이를 무시하고 통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헤르웨이하고 카렌 바레드의 차이? 네, 행위성의 차이. 행위성의 차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답변 대신 욕을 할래요. 저를 2시 반부터 불러가지고요. 6시, 7시 시작하기 전까지 수다 떨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렇게 센 질문을 하는 건 제가 대신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잡담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헤러웨이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이제, 그런 농담을 했어요. 이제 헤러웨이는 너무 여기저기서 이렇게 뽀대나는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을 하는데 너무 현실적이 떨어지고 뭔가 개념이 잡히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행위성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발표를 하면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리면 캐런 바라드는 양자역학을 하면서 행위 실제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내부작용으로 얽힌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절 얘기를 하면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결국 빛이 비치면서 파장이기 때문에 직진으로 그대로 반사되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휘돌아서 결국은 파동을 만들면서 거기에 흔적을 남길 때 결국은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를
우리가 회절이라 얘기를 하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 생성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데 캐런 바라드는 양자역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작용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얽힘과 해절 이렇게 둘은 비교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근거는 그 캐런 바라드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물리학이면 그 누구죠?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도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견세 반칙이에요. 눈을김. 네, 답변을 잘해주신 네,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헤르웨이가 회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카렌 바라드의 가 이제 쓴 개념들이거든요. 물론 회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양자역학 내에서 많이 쓰는 개념들이었고 그걸 카렌 바라드가 철학적 개념으로 다시 재전율을 한 거를 또 이 헤르웨이가 재전율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렌 바라드는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그런 관계 존재론을 전제로 이런 행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헤르웨이는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행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별로 그 철학적 개념으로서 그걸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 답변하고 지금 김문정 선생님께서 네, 손을 드셨습니다. 네, 김문정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죠? 그래서 네, 이것저것 기동량은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좀 개념적인 문제인데 이 헤러웨이는 귤루센의 발음도 어려운 귤루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인류세나 혹은 또 자본세 개념을 대신해서 오늘날의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헤러웨이의 언어로 얘기해도 좋고 그리고 우정쌤이 이제 이걸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해했던 그 용어로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인류세나 자본세, 기타 등등 이런 거에도 왜 귤루세네, 발음도 진짜 어렵네. 귤루세네 이제 요 개념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오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되게 재밌는 게 kin 만들기 베이비가 아니라 kin 만들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이런 발상은 그렇죠 인간과 동물과 기계와 환경 사이에 이런 친족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러한 발상은 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즉 이게 실제 제도나 정책 혹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 제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까먹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느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슬루세라고 하는 것은 피모와 크툴루. 피모와 크툴루라고 하는 것은 거미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미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툴루에서 그러니까 이제 크톤이라고 하는 땅과 그 크툴루라고 하는 거미를 묶어서 술루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서 형상적인 은유에서 떠오르는 게 거미잖아요. 그럼 거미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면서 그 땅에서 그러니까
거미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거미는 땅에 붙어 있고 더듬이가 있으므로 촉수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각을 근본으로 했던 이 이성적인 감각은 고정되어 있는 감각으로 몸을 배제했던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신체 감각을 통한 어떤 촉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땅에 붙어서 그래서 지하의 삶과 지상의 삶 이렇게 이 삶들과 함께 녹아 들어가는 태비가 되어서 먹고 먹히고 살고 살아가는 그런 공산으로서 술루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인 발상인데요. 그렇게 용어에서부터 인간의 잔향이 남지 않아야 된다. 그래 자본으로 때려 부어서 그렇게 개발하느라 망쳤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다 망쳤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잔향이니까 이제야말로 그런 촉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그 거미가 되어서 그런 거미의 감각, 촉수적인 감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하와 지상의 삶에 90도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슬루세라는 용어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그게 이제 행동 방안,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산의 삶, 그리고 이제 그 반려종의 삶, 반려종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굉장히 과연 이게 실행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 강의 전에 얘기를 한 것 중에 해러웨이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러웨이가 비판을 받는 부분이 81년도에 사이보그 선언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그거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사이보그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와 어떤 그 기계 그러니까 어떤 잡종과 키메라 괴물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해러웨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이보그의 이미지는 퀴어 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페미니즘 시각이에요. 반도체 공장 직접 회로의 여성이고 페미니즘 방언의 상상력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대 과학과 남성 중심주의가 배제했던 소수와 여성과 육체와 그리고 이분법의 그 결여 대상이었던 후자 쪽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과 사유를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보그와 반려종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바꾸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주어지는 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비틀고 그 이야기를 받들어서 뭔가 우리가 소외되고 그리고 배제되었던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그 사람들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생각의 바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이보그는 사실은 그 형상적 비유가 오히려 현실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나 퀴어 여성이나 에게 또 다른 어떤 배제의 효과가 났다고 해서 사이보그는 더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두 번째 답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사실은 답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답도 잘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회자인 뭐 제가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공생이라는 단어를 공산으로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르웨이가 이 린 마구리스라는 그 생물학자가 만들어낸 그 생물학적인 개념이었던 이 공생, 이건 심포에시스라는 단어죠. 이거는 원래 자율 생성, 그 오토 포에시스에 대립되는 말로
이제 심포에시스를 만들어내는데 립 마굴리스는 그것이 결국 진핵 생물의 출현이라는 것이 결국 두 세포가 하나 포식을 했는데 이게 소화불량 그걸 잘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공생의 길을 택했고 그것이 진핵 생물의 진화의 첫걸음이었고 그래서 쭉쭉 얘기하면서 이 세계 모든 생물들의 진화는 결국 공생이 바탕이다. 자율 생성이 바탕이 아니고 공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르웨이 책인 반려종과 함께하기라는 책을 번역한 분이 최유미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생이라는 단어 대신 굳이 자기는 줄긋고 산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 생산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에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히라보에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포에시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썼을 때 그것이 토포에시스 이렇게 씁니다. 시학이 뭔가입니까? 그는 이제 희곡을 창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라보에서는 포에시스라는 단어가 원래 인간의 그 예술적인 창작, 제작 활동 그걸 이제 포에시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프락시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실천 행위는 프락시스이고 그것과 대비되는 일종의 제작 활동을 이제 포에시스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립 마굴리스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끌고 돌아서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자율적인 방법이 있고 공생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립 마굴리스는 생물계는 실제로는 진화하는 게 자율 생성이 아니고 홀로 존재하는 생물은 없고 전부 공동으로 생성한다, 진화한다 이런 개념을 썼거든요. 때문에 이걸 그냥 생산이라는 개념을 써버리면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예술 창작을 할 때서는 어떤 예술 작품을 생산해낸다든가 이런 개념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 철학적 개념으로 민망으로 썼을 때는 생성이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걸 공산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앞에 그러면 자율적인 생산, 공동 생산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그냥 차라리 공생이라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헤르웨이에게는 공생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저도 헤르웨이 관한 책 읽으면서 거기서 사례를 든 게 하나의 미생물이 하나 있거든요. 미생물이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 되게 어려워요.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는 그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흰개미의 이 내장 속에 사는 원생 생물이거든요. 근데 흐릿한 현미경으로 보면 온몸에 그냥 섬모들이 수십만 개의 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세히 이렇게 뚜기뚜기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털이 아니고 거기 이 붙어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박테리아였던 거예요. 성모 박테리아. 그게 이제 수십만 마리가 이 믹스토리카의 그 몸에 같이 붙어서 공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흰개미 자체는 섬유를 나무를 갉아먹는데 흰개미 자체는 섬유질을 분해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 그 누가 소개하느냐? 바로 이 믹스토리카 이 파라독사라고 하는 이 원생 생물이 그걸 먹고 소화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박테리아들은 왜 몸에 붙어 있느냐? 박테리아가 이 섬유 때문에 운동이 가능합니다. 믹스토리카가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대가로 믹스토리카는 이 자기가 먹고 소화한 섬유질을 다시 이 박테리아들한테 영양분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도와주는 거죠. 먹이를 주고 운동을 얻고 전형적인 공생의 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사례로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속에 100조 마리 이상의 세균들이 살잖아요. 이게 뭐 믹스토리카 이 파라독사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이 안 밝혀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100조 마리 이상의 종이 다른 그런 세균들 살고 운동입니다. 유해종 그래서 우리 유산균 먹잖아요. 근데 유익균이죠. 유해균도 있고 우리 몸도 개입이 되었으면 병이 나거든요. 소화를 못 시켜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자체도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이미 하나의 복합체다. 타 종족과의 공생하고 있는
종이고, 그래서 해외에도 사실 그 개체성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소리도 크고, 그리고 이미 학계에서 생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철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굳이 공산이라는 말을 로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더 공생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기현 선생님께서 네. 발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헤르웨이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김은하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헤르웨이를 좀 비판적으로 봤을 때 헤르웨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 중심적인 어떤 태도가 있다면 최윤미 스님께서 그 의도하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공산이라는 건 어쨌든 함께 생산되는 실습이라든지 예술작품 그리고 인물을 훈련을 시켜서 뭔가 아주 공생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작품들인 거잖아요. 놀이 개념으로서. 그렇게 본다면 공산이라는 게 번역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헤로웨이를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번역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공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헤로웨이가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잘 드러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산이라는 단어 쓰는 게 좀 더 오히려 헤르웨이의 그런 인간주의적인 측면을 드러내는데 더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로 더 나았다는 말입니다. 평면적인 의미로서는 헤르웨이가 공생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정리하는 것 속에 헤르웨이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살짝 보였고 그런 의미에서 공산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헤르웨이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은 아닐까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저 바로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신경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최미 선생님의 그 책 제목이 공산의 사유예요. 책 제목이 공산의 사유이고, 그런데 그 이제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번역하실 때는 그 밑에 주에는 공생자 행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미 선생님이 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번역하시고 그 뒤에 내신 책이 공산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개념은 공생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헤러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은 공생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풀어내는 놀이의 작동에서의 사유를 공산으로 이해해서 공산의 사유라고 한다면 저는 신경 쌤의 의도가 최미 선생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사실 금방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발표를 하면서 공산과 공생을 심포이에시스를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구분 없이 썼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레퍼런스에도 분명히 린 마글리스를 그렇게 공생자 행성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공산의 사유라는 책을 보면 최유미 선생님이 앞에는 이렇게 김은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고, 그런데 뒷부분에 그거를 공산이라고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본인은 공산이라고 계속 쓰세요. 그러므로 예, 그런 어떤 사유놀이, 공생을 가지고 하는 사유놀이, 그런 어떤 실득이라든가 이 퍼포먼스적인 그 모두를 공산의 사유다라고 이렇게 칭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김수현 씨. 아까 김은정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그 친족 만들기에 무슨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친족 만들기는 결국 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라든가 우리는 반려종 선언 그리고 종과 종의 만남인가
하는 그 일련의 그 책의 후기의 흐름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이제 자식이 아니고 친족을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헤르웨이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친족이 됐자. 그래서 이제 발정선에서는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견하고 이제 뭐 무릎 빨고 하면 뭐 침을 교환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모두가 이때 이 반려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림막을 헤르웨이가 쓰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니까 여기서는 뭐 역사성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뭐 공생성도 들어가 있고 여러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조금 나아가면 죽고 죽이는 윤리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러블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때 왜 하필이면 트러블, 이때 무슨 트러블을 얘기하는 거지? 트러블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재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때문에 이걸 그냥 현실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헤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렇게 생명 우선주의자들이 계속 생명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 그래서 이 구야스 그 레비나스 유태인 철학자인 그 레비나스 제1강령이 뭔가면 죽이지 말라. 10계명이 나오죠.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헤르웨이가. 그러면서 대처하는 게 뭐냐면 죽여도 되는 걸로 만들지 말라. 이게 제1강령에 대해서 헤르웨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깔리느냐 하면 이 먹이사슬 생명이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은 먹고 먹히는 관계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생기고 먹어도 다 못 잡아먹고 누군가는 죽여서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이런 의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긍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물종이 죽여도 되는 생물은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나라야마 부시코 얘기를 끌고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나라야마 부시코가 무슨 얘기인지 그 일본의 그런 영화. 전설이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원래 단편 소설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 아시죠? 일본에서도 부모님이 늙으면 어느 마을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노령이 돼야 더 이상 노동을 못하게 되면 이 집에 등짐 지고 산에 올라가고 버리는 풍습. 그게 우리 고려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도 있었는지 어떻든 그걸 얘기를 하면서 림막으로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 보면 안 좋지만 나쁜 거지만 또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죠. 현실을 일종의 긍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권 활동가들은 그런 이 헤르웨이의 이런 죽이기 윤리, 잘 죽이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다면 잘 죽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요. 그 뭔가 미국의 그런 이 도축업자들이 동물권 환자들은 육식 반대 운동하고 그죠? 그런 뭐 이 소나 그러니까 소를 죽이거나 뭐 이런 동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하게 하는데 현실은 누나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소를 죽이서 도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죽이자.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딱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식으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여기다 보면 그게 이제 헤르웨이식 잘 죽이는 윤리인 거죠. 왜? 우리 인간도 먹여 사니까. 우리 인간도 동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죽이기의 윤리가 너무 뭐랄까 이런 지배 피지배 관계 이 권력의 비대칭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려종 선언에서도 보면 그렇죠. 상호 존중하자. 길들이기의 윤리. 잘 길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개나 말은 잘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생존되어 왔지만 얼룩말은 다 길들이는데 실패했거든요.
얼룩말은 음, 야생성이야. 음,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 길들이겠다고 얼룩말 억지로 길들일 수 있으니까 못 길들이죠. 음, 야생성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악어의 눈 봤지만 악어한테 잡아 먹힐 뻔했잖아. 우리가 거기 그 여성학자는 그죠? 호주에서 계곡에서 배 타다가 카약 타다가 진짜 악어가 덮쳐가지고 정말 겨우 정말 구사했으면 살아나. 악어한테 인간은 그냥 먹이야. 그죠? 먹이야. 근데 악어가 반려종이 이 개 같은 반려종이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 반려종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야생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모든 야생성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넓어내면서 다 우리 친척으로 만들자. 악어도 좋고 뱀도 좋고 벚꽃도 좋고 전부 다 우리 반려종이야. 너무 그렇듯한 유토피아적인 발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도 죽이기 윤리를 통해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어. 난 잘 죽여. 그래서 또 얘기하면서 그죠? 또 이렇게 뭔가 어 그냥 어떤 착하게 죽이고 착하게 죽이고 착하게 지배하고 너희들은 우리의 반려종이야. 그래서 저는 질문한 게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반려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명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잖아. 그죠? 걔도 과연 반려종이 되고 싶었을까? 내가 보기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냥 야성성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우리 인간들의 요구와 필요 때문에 개를 억지로, 늑대를 개로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 늑대가 인간으로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길들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헤르웨이의 반려용 선언이나 뭐 종의 만남이나 이런 친족되기 가족 말고 물론 혈연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다 친족되자 너무 추상적인 고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마땅 예를 들어 아까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개를 먹었잖아요. 보신탕으로. 그죠? 그 마블리스 헤르웨이식으로 말하면 그래 우리나라는 이게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으니까 이게 잘 죽이면 돼. 죽이기 윤리를 적용하면 그래 보신탕 먹을 수밖에 없어. 뭐 환자 수술한 데는 보신탕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신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학도 굉장히 단백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실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묘한 현실성과 이상간의 현실과 이상의 묘한 그런 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자신도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열린 논쟁으로 열어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 그러니까 논쟁의 대상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물론 100% 맞는 답은 아니니까 자기도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끝나고 왔는데 그런 문제는 좀 더 한번 우리가 날카롭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헐. 넉넉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는 그냥 헤로의 생각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관통해서 아주 뽐을 내면서 발표를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헤로웨이의 어떤 이런 그 맥킨킨이라든가 그다음 사이보그라든가 반려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근데 오히려 또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어떤 그 수사적 전략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그 본질을 한번 봐라. 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사실 뭐 선생님 그 이야기에 시원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뭐 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도 이 자리에서 와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혹시 여기 지금 줌으로 주신 질문 중에서 김순 선생님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일목요연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맥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아, 네네네. 뭐 이제 무슨 새 나온 거 있죠? 아, 네네네. 네, 솔루세. 예, 인류세는 결국에 환경 뭐 인간이 존재함으로 인간이 지구상에 네. 살면서 결국엔 인간 때문에 벌어지는 환경 오염 문제 혹은 뭐 이제 그 어떤 그런 환경에 관련된 문제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자본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려고 본 거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뭐 어떤 착취하고 이러는 거에서 벌어지는 얘기인 건지 음. 그렇다면은 그게 맞다면은 근데 여기서 사실 또 굉장히 저한테 좀 뜬금없이 들어온 게 그 뭐 남근 숭배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흐름의 이해가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제 공통된 쓰는 것이 인류세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는 인류세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네. 문제는 이런 지구적인 위기, 기후위기라든가 생태위기라든가,를 불러일으킨 책임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다 네.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논란의 뭐 사람들마다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인간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있죠. 네네. 근데 내가 하여튼, 따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해외에는 그래서 좀 더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건 자본주의 책임이다. 네. 자본주의 시스템의 책임도 있다, 크다. 그래서 자본세라고 불려야 된다. 라는 주장도 하면서도 그는 자기는 또 글로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또 솔루세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웨라는 철학적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그 굉장히 문학적 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말을 수상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하나 단어를 얻고 싶으니까 솔루세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가져와가지고 조언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네. 뭔가 하면 인간도 결국 탭이다 알고 보면 네. 그래 인간의 퇴비성랄까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솔루세라는 개념이고 그 단어는 뭐 어떤 거미하고 괴물 크툴루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의 신화 있잖아요. 크툴루 신화 아시죠? 괴물. 응? 괴물과 이 독거미와 어떤 인간의 어떤 지하성이랄까 퇴비성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인간의 연결망을 좀 더 부각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일루세는 위기를 강조하는 담론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좀 더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솔루세라는 단어를 네.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중요한 그 단어는요.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다 아니 근데 뉴스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대목이 바로 요 대목이었거든요. 이제 네, 자본세의 사실 페미니즘적인 이야기인 거가 네, 별반 제가 느끼기에는 별반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네.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 아, 이게 그 해서웨이래 이거 네. 해로웨이가 약간 좀 이렇게 하지 철학자, 않았나? 철학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손은실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어서 네.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그 솔루세라는 개념이 그 페미니즘적 개념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지금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인류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본세로 갔다 여기까지 이르면 헤르레이가 좀 비겁해 보인다고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좀 만든다? 근데 솔루세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는 이 개념이 정말 페미니스트 개념이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괴물이 되자 차라리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차라리 나쁜 여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혐오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긍정하는 의미에서 솔루세 개념을 썼다고 봐도 되는지 예전에는 저도 이 개념이 되게 의문스러웠었거든요. 오늘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르게요. 바로 쓰는 얘기거든요. 아, 예, 저는 근데 솔루세 예, 단어를 예,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네. 지하세,
이렇게 부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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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그와 그 제일 이제 마지막에 지금 띄워져 있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끝이 없는 화장실 청소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헤러웨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과학 얘기를 하기보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와닿았거든요. 사이보그나 반려종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경계를 와해하자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발상이나 이야기를 바꿀 때가 되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며, 그리고 단순히 어떤 문학적 수사적인 장치가 아니라 이 헤러웨이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어떻게 떨구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81살의 이 할머니가 쓰고 있는, 더구나 81년도에 사이보그와 그 이후에 반려종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술루세는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이르 실험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겸손함이라는 미덕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까 홉스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라뚜르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명되고 탄생되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권력이 태어나면서 그 부르주아 남성이 가지는 그 과학자 보일에게 마지막 여성이 가지는 미덕이라고 하는 겸손함마저도 보일에게 겸손함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성은 보이지 않아야 겸손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목격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몸으로 보이지 않는 여성을 배제시키면서, 그리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성인인 보일에게 주는 마지막 미덕이 또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과학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헤러웨이가 저한테는 페미니즘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세계 유색 여성. 그래서 르긴의 책에 그런 게 나와요. 르긴의 책에서 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로 나아갔을 때 22번째, 23번째의 자리가 있다면 그 23번째 마지막 자리는 누굴 태울까? 그러면 누구를 태워야 우리의 이 지구를 대표할 수 있을까?에 르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게 바로 제3세계 유색 여성 노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카테고리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헤러웨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러웨이가 얘기하는 이 SF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남성적인 우주 전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헤러웨이가 욕을 먹어요. 헤러웨이가 가르치고 있는 사이보그와 반려종과 이 기묘한 친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페미니즘 시각에 서본 사람, 그래서 소외되고 그 사회적 위치에 서보고 그런 서름을 받아본 사람만이 몸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슬루세라고 하는 건 시각이 아니라 촉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은 남성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적 권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촉각으로 바꾸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헤러웨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체 감각 중에 촉각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 검이다. 우리는 더듬어야 된다. 무조건 규정된 대로, 그리고 그 어떤 절대 이성이 따르는 대로 정해져 있는 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각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 신체, 몸으로 가야 된다. 그 촉수는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가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늘 정말 새로운 발견인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답변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헤리웨이가 생각하는 솔루세라는 개념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그런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는 촉수적인 개념입니다. 몸과 촉수를 가진 동물들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헤르웨이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지금 뭐 전 인류가 갑자기 인류세 개념을 버리고 솔루세 쓰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헤르웨이라는 사상가가 또 자기 개념을 총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 일주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미래상으로서 개념, 그것은 선로상 개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시 50분인데 지금 우리 손 선생님께서는 지금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 좀 아쉽지만 오늘 이제 31차 이 콜로큐움 해외와 함께한 콜로큐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뭐 따로 톡을 주시든가 단톡방에 올려주시든가 하면 또 소론님께서 내려가는 차 속에서라도 답변을 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2차 콜로큐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오픈에 오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차는 이제 10월 달인데 그때 할 테스트는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좀 더 재미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10월 달에 다시 만날 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말에 우리가 영화 잡담에 맞아요. 영화